어디를 보시냐면 대리인에 의한 등기 신청 보실 건데요. 대리를 민법에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도 안 하셨습니까? 대리제도. 총칙에서. 안 하셨어요? 작년에 하셨잖아요. 네, 대리는 한자로 쓰면 이렇게 써요. 대리 조금 보겠습니다. 민법에서 하실 내용이지만 뭐 우리 등기법에 나오니까 좀 보겠습니다. 대리제도. 대리는 이건 대신한다 라는 뜻이고요. 리자는 다스릴 리자를 쓰는데 이 다스릴 리자는 민법에서 법률행위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대리는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대신 법률행위를 하는 거, 이를 대리제도라고 불러요. 대신 법률행위를 하는 거. 우리 등기법에서는 등기를 신청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 등기법에서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대신 등기를 신청하는 것, 대신 등기를 신청하는 것을 대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 이러한 민법을 먼저 보겠습니다. 민법을. 여기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때 갑을 매도인, 을을 매수인 이렇게 부르겠죠. 그러면 매도인에게는 당사자 매도인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발생할 테고 그리고 매수인 을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을 할 겁니다. 또한 이 매도인 갑에게는 대금 지급 채권이 발생하겠죠. 대금 지급 채권이 발생을 할 겁니다. 매수인 을에게는 대금 지급 채무가 발생을 할 겁니다. 우리 민법에 의해서. 이거는 알고 있습니까? 민법 이 정도는 하셨죠? 채권은 했을 테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갑이 소유자인데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갑이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미국으로 출장을 갔어요. 그래서 부탁을 합니다. 누구에게? A에게. 그래서 이렇게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A가 대신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대신 법률행위를 하는 거. 이때 이 A를 뭐라고 부르냐면 대리인이라고 부릅니다. 대신 법률행위를 하는 사람. 대신 법률행위 하는 사람. 이때 갑을 뭐라고 부르냐면 본래의 사람, 본인이라고 불러요. 본인, 대리인. 본래의 당사자인 사람, 본인, 대리인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이때 본인 갑은 A에게 대신 법률행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대리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대신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 대리권이 있는 자를 대리인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매매계약 체결할 겁니다. 매매계약 체결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대금 채권이 발생하겠죠. 누구에게 발생할까요? 갑에게 발생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대금 지급 채권이 매도인 본인 갑에게 발생을 해요. 그 다음에 이 을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할 테고 대금 지급 채무도 발생을 할 겁니다. 따라서 대리인이 한 법률행위 효과는 대리인에게 기속이 됩니까? 본인에게 기속이 됩니까? 본인에게 기속이 돼요. 이걸 대리제도라고 부릅니다. 민법에서. 그렇죠. 그래서 대리인이 상대방과 한 법률행위 효과는 본인에게 기속이 되는 겁니다. 이 대리인은 법률행위만 하는 겁니다. 이게 대리제도라고 불러요. 되셨을까요? 그렇죠. 그럼 이 대리제도는 누구를 위한 제도겠습니까? 본인 갑을 위한 제도입니다. 혹시 법정대리, 임의대리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민법에서 들어보셨어요? 법정대리는 본인의 사적 자치 능력을 보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임의대리는 본인의 사적 자치 능력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예요. 그래서 이 대리제도는 본인을 위한 제도입니다. 본인을 위한 제도가 대리제도예요. 그렇죠. 이건 민법에서 그렇고 우리 등기법에서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되겠죠. 이때 갑을 뭐라고 부릅니까? 등기 의무자. 을은요, 등기 관리자. 그래서 당사자 갑과 을이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는 게 원칙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이때 갑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등기 의무자. 을을 뭐라고 부르죠? 등기 권리자. 그래서 갑과 을이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갑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어요. 미국으로 출장을 갔습니다. 그러면 부탁을 해야 되겠죠. 누구에게? A에게. 그래서 A가 이렇게 등기를 신청합니다.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등기 신청 행위. 얘를 뭐라고 부릅니까? 대리인. 대리인이 대신 등기를 신청하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네, 어렵지 않죠?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부탁을 합니다. 대신 팔아달라고. 그래서 이 을은 이렇게 팝니다. 매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대리인이 자기 자신과 계약을 체결한다고 해서 자기계약이라고 부릅니다. 대리인이 자기 자신과 계약을 체결한다고 해서 자기계약이라고 불러요. 이 부동산의 시가는 10억짜리예요. 따라서 이렇게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10억에 체결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면 대금이 얼마로 결정이 될까요? 대리인은 대금도 결정할 권한이 있어요. 대리인도. 그럼 얼마로 결정할까요? 12억이요. 을이 바보입니까? 10억으로, 시가가 10억짜리인데. 네? 양심이 있어야지. 영어는 좀 그렇잖아요. 한 5억으로 결정할 겁니다. 이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죠. 이걸 자기계약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 자기계약은 우리 민법에서 허용될까요? 안 될까요?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대리제도는 본인을 위한 제도인데 자기계약이 이루어지게 되면 본인에게 필연적으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계약은 우리 민법에서 금지시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부동산이 있고 시가는 10억짜리인데 갑이 소유자입니다. 갑이 소유자인데 갑이 A에게 부탁을 합니다. 팔아달라고. 그 다음에 을은 사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면 대금도 시가대로 10억으로 결정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매매계약을 체결을 한다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쌍방을 대리한다고 해서 쌍방대리라고 부릅니다. 대금은 얼마로 결정할까요? 네? 이거는 둘로 나눠야 돼요. 갑과 친하면 20억. 을과 친하면 5억. 이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이 쌍방대리도 갑과 을 중에서 누군가에게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민법에서 쌍방대리 허용되겠습니까? 허용 안 되겠습니까?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 124조에는 자기계약과 쌍방대리는 본인의 허락이 없다면 인정될 수 없다라는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자기계약과 쌍방대리는 금지되어 있다는 겁니다. 민법에서. 그런데 우리 등기법에서는 금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등기법은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 신청을 대신하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법을 보겠습니다. 여기 10억짜리 시가가 있고요. 부동산이 있고 갑이 소유자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얼마에? 10억 원에. 그런데 갑이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출장을 가는 바람에 을에게 부탁을 합니다. 매수인에게 부탁을 해요. 서류 내가 다 띄워줄 테니까 네가 가서 등기를 신청해달라. 그래서 이렇게 등기를 신청합니다. 그러면 이때 갑에게는 손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까? 대금은 누가 결정했죠? 갑이. 을이 하는 일은 갑이 준 서류를 가지고 등기소에 제출만 하면 돼요. 그러면 갑에게 손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따라서 자기 계약에 관한 규정은 우리 등기법에서는 애당초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 등기법은 등기 신청을 대신하는 것이지 대금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두 번째, 10억짜리 부동산입니다. 갑이 을과 10억의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바쁘다 보니까 갑은 A에게 부탁을 했고 법무사 A에게 부탁을 했고 그 다음에 을도 A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A가 혼자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신청합니다.
뭡니까? 쌍방대리. 그러면 이것도 우리 등기법에서 금지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대금은 본인이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 쌍방대리도 우리 등기법에서 금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계약과 쌍방대리는 민법에서는 금지돼요. 왜? 본인에게 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등기법에서는 본인에게 해가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금지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에서 출제가 되는 것은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적용되는지 여부가 출제가 되는데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거기 3번에 자기계약 쌍방대리 허용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네, 허용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등기는 등기신청 행위를 대신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등기신청 행위를 대신할 수 있는 권한인 대리권은 어느 시점까지 있으면 충분합니까? 등기신청 행위의 접수시까지 있으면 충분하죠. 접수가 된 이후에는 대리권 구태여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접수시, 등기신청 정보의 접수시까지 있으면 족하다라는 표현이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나머지, 대리권의 흠결. 대리권이 있는 상태에서 대신 등기를 신청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런데 대리권이 없는 상태에서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이는 29조 제1호 위반, 관할을 위반한 겁니까? 아니죠. 29조 제2호 위반, 등기 신청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됩니까? 아니죠. 3호부터 어딘가에 해당이 될 거예요. 3호부터 어딘가에 해당이 될 때는 이때는 방해무효도 아니고 직권말소할 수도 없고 이 신청을 통해서 말소할 수도 없다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그때는 방해무효가 아니라는 얘기는 뭐 갖고 판단합니까? 실체관계 포함 여부로 판단한다고 했죠. 그래서 어차피 권리를 취득할 자 이름으로 등기가 됐다면 유효, 권리를 취득하지 못할 자 이름으로 등기가 됐다면 무효가 될 겁니다. 그게 대리권 흠결의 효과에서 나타납니다. 대리권 흠결의 효과.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번, 4번, 5번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등기 신청에 필요한 정보 보실 건데요. 등기 신청에 필요한 정보.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등기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갑을 등기 의무자, 을을 등기 권리자라고 부를 거예요. 등기 의무자와 등기 권리자는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같이 신청해야 되겠죠.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공동신청. 이때 등기를 신청할 때 갑과 을은 등기 신청 정보라는 것을 등기소에 제공을 해야 됩니다. 쉽게 해서 등기 신청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청서가 제출이 되면 등기관은 신청서 내용을 보고서 등기부에 옮겨 적습니다. 예전에 했던 거예요. 신청 정보가 등기소에 제공이 되면 등기관은 신청 정보의 내용을 보고서 등기부에 옮겨 적습니다. 이를 등기를 실행한다 또는 등기를 수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등기가 실행이 되면 여기 실행된 정보는 이제 공시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면 결국은 등기관의 역할은 뭐냐면 신청 정보의 내용을 등기부에 옮겨 적는 겁니다. 그 옮겨 적힌 정보가 이제 공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등기부를 통해서 공시되는 내용은 정확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여기의 내용이 정확하기 위해선 여기의 내용도 정확해야 될 겁니다. 여기의 내용이 정확한지 여부를 등기관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 내용이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누가 만드느냐면 등기관이 만드는 게 아니라 갑과 을이 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면서 신청 정보의 내용을 등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들을 갑과 을은 첨부를 해야 됩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첨부정보라고 불러요. 신청 정보에 첨부시키는 정보. 이 첨부 정보는 신청 정보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입니다. 그게 확인이 되면 등기부에 옮겨 적을 겁니다. 이때 이 확인하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형식적으로 심사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했던 거예요, 예전에. 만약에 확인이 됐다면 등기부에 옮겨 적겠죠. 확인이 안 됐을 때는 등기 신청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면 확인이 안 됐을 때 등기관은
갑과 을을 등기소에 소환해서 신문할 권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는 법관이나 수사기관만 할 수가 있어요. 확인이 안 됐을 때 신문할 수는 없고 다만 등기 신청을 거부할 수 있을 뿐입니다. 만약에 신문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실질적 심사가 돼요. 하지만 신문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단지 거부만 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심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등기관의 역할은 형식적 심사합니다. 첨부된 정보만을 가지고 신청 정보의 내용만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이를 형식적으로 심사한다 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여기서 형식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을 텐데 이 기준은 우리 부동산등기법 제29조에 각하사유라는 타이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각하사유는 각은 무릎박자, 하는 아래 하자를 쓰는데요. 신청서를 등기관이 받은 다음에 무릎 밑으로 던져버린다는 뜻이에요. 참으로 건방진 놈들이죠. 이렇게 이상한 용어는 다 누가 만들었을까요? 일본 애들이 만든 용어예요. 각하한다.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뭐가 되겠습니까? 거부사유라는 뜻이에요. 등기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 여기에 해당이 된다면 각하결정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거부결정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거부결정을 한다. 그러면 29조 각하사유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느냐면 제1호부터 제2호, 제3호 쭉 가서 제11호까지 11가지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1가지. 1호는 뭐라고 했죠? 관할을 위반한 경우 등기해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겁니다. 두 번째, 등기 신청 사건이 등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경우,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예를 들어서 벤틀리 자동차 등기가 신청이 됐습니다. 등기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죠. 왜요? 동산이니까. 그렇죠. 세 번째, 등기 신청 권한이 없는 경우. 아까 대리권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대리권이 없는 상태에서 대리인이 등기를 했다는 겁니다. 등기 신청 권한이 없는 경우에요. 이러한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11가지에 해당이 된다면 각하사유에 해당되니까 각하결정해야 되겠죠. 이게 원칙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즉 각하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각하결정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각하결정을 하지 않고 등기를 실행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실수해서 등기가 실행되는 경우도 있을 테고, 또는 뒤로 뇌물을 받고서 등기를 실행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여하간 등기가 실행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실행된 등기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했죠. 지난 시간에도 했던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했던 겁니다. 워낙 중요하니까 반복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서 나눠서 판단한다고 했죠. 이렇게 나눠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1호 위반, 2호 위반의 경우에는 각하해야 되죠. 각하하지 않고 등기가 실행이 됐다면 그 실행된 등기는 하자가 굉장히 큰 등기라서 공시기능을 인정할 수가 없고, 공시기능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당연히 무효인 등기고, 당연히 무효인 등기를 등기관이 발견하면 직권으로 말소해야 되고, 직권으로 말소하지 아니할 때는 이 신청을 통해서 말소시킨다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3호부터 11호 위반의 등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등기가 이루어지는 과정, 등기가 이루어지는 절차상의 작은 흠으로 봤죠. 따라서 공시기능이 인정이 되니까 당연히 무효는 아니고, 직권으로 말소할 수도 없고, 이 신청을 통해서 말소할 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무효가 아니란 얘기는 유효일 수도 있고 무효일 수도 있는데, 실체관계와 부합하는 등기라고 한다면 그 등기는 유효,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등기라고 한다면 그 등기는 무효라고 했습니다. 실체관계 부합 여부는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지 이 신청 절차를 통해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실체관계는 아까도 보신 바대로 권리와 의무를 얘기해요. 그래서 권리를 취득할 자 이름으로 등기가 됐다면 이 절차가 위반됐다고 하더라도 실체관계와 부합해서 유효, 권리를 취득할 수 없는 자 이름으로 등기가 됐다면 이 절차가 위반이 됐을 때 무효, 권리 존재 여부는 이때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판단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네. 그러면 여기 책을 좀 보시면
신청 정보 나와 있고요. 신청 정보의 기록 방법 나와 있는데 거기 동글뱅이 1번을 보시면 등기 신청은 한 건당 한 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라는 문구 있습니까?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1. 등기 신청 사건 한 건당 하나의 신청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한다고 해서 1건 1 신청 정보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1건 1 신청 정보의 원칙. 등기 신청 사건 한 건당 하나의 신청 정보로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고 해서 1건 1 신청 정보의 원칙이라고 불러요. 등기 신청 사건 한 건당 신청 정보 하나를 등기소에 제공이 돼야 된다고 해서 1건 1 신청 정보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되시죠? 네.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방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신청 정보의 내용과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하는 정보를 적고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 날인하거나 서명해야 된다라는 문구 있습니까? 이게 올해 출제가 됐습니다. 어떻게 출제가 됐냐면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어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 날인하고 서명해야 된다. 이렇게 출제했습니다. 기명 날인하고 서명해야 된다. 그러면 기명 날인은 무슨 뜻일까요? 기명, 기는 기록한다라는 뜻이고 명은 이름 명자예요. 이름을 쓰고 이름을 쓴다라는 뜻이에요. 날인은 도장 찍는다는 뜻입니다.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을 때 기명날인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서명은 무슨 뜻일까요? 사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도장 찍을 때 이름 쓰고 도장 찍든지 아니면 이름 쓰고 사인만 하죠. 이건 선택입니까? 두 개 동시에 하는 겁니까? 선택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출제했습니다. 기명날인하고 서명해야 된다. 옳은 지문일까요? 틀린 지문일까요? 틀린 지문입니다. 그러면 쉬운 문제일까요? 어려운 문제일까요? 쉬운 문제로 보셔요. 네. 어려운 문제 같았어요, 저는. 네.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된다. 이게 맞는 건데 기명날인하고 서명해야 된다. 이렇게 출제를 했습니다. 참 치사하게 출제했죠.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거기 3번을 보시면 간인이라는 게 보이죠? 간인. 간인. 사이간자를 쓰는 겁니다. 사이간자. 그리고 이는 도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간인은 뭐냐면 신청 정보가 한 장일 때도 있겠지만 2장, 3장, 4장일 수도 있죠. 그러면 만약에 신청 정보가 여러 장일 때, 종이로 만들어진 신청 정보가 여러 장일 때 그것이 한 세트라는 걸 표시를 해야 돼요. 한 세트. 그래서 이 신청 정보를 이렇게 비스듬하게 넣은 다음에 이 사이를 도장을 찍습니다. 이걸 간인한다라고 불러요. 그럼 이 간인은 신청인 전원이 해야 되느냐 아니면 한 사람이 해도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여기 부동산이 있고 A, B, C가 있습니다. 그리고 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해요. 이때 A, B, C는 등기 의무자가 될 테고 갑은 등기 관리자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등기를 신청할 겁니다. 이때 신청 정보를 제출하겠죠. 근데 신청 정보가 여러 장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갑도 도장을 찍어야 되고 간인을 해야 되고 ABC도 간인을 해야 되는데 구태여 ABC는 전원이 간인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이때 ABC 중에서 하나만 간인하면 됩니다. 등기무자 한 명만 간인하면 돼요. 그리고 등기관리자는 한 사람이니까 얘가 간인하면 될 겁니다. 맞습니까? 이럴 수도 있겠죠. 여기 ABC고 그 다음에 여기는 갑을병이에요. 그럼 신청 정보가 여러 장일 때 간인은 어떻게 할까요? 이 중에서 한 명, 이 중에서 한 명. 맞습니까? 이게 출제가 됐습니다. 간인이.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4번을 보시면 어디 갔지? 정정인이 있어야 되는데 정정인 어디 있습니까? 4번에
네, 알겠어요. 네, 화는 내지 마시고. 네. 이 정정이는 전원과 이해관계가 있겠죠. 맞습니까? 따라서 전원이 정정인을 찍어야 됩니다. 전원이. 왜? 전원과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이는 한 사람이 하면 되지만 정정인은 전원이 정정인을 찍어야 됩니다. 정정인은 뭐냐면 신청 정보에 고치는 경우가 있겠죠. 고친 다음에 도장을 찍어야 돼요. 근데 이 도장은 전원이 찍어야 됩니다. 한 사람이도 빠지면 안 돼요. 이것도 올해 출제가 됐습니다. 그 정도 보시고요. 아까 하나의 등기 신청 사건이라고 한다면 하나의 신청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한다고 했습니까? 이를 뭐라고 했죠? 일건 1 신청 정보의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개의 등기 신청 사건인데 거래가 그 여러 개의 등기 신청 사건이 하나의 거래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의 거래로. 이때는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해서 신청합니다. 이를 일괄 신청이라고 불러요. 다시요. 원칙은 등기 신청 사건마다 신청 정보 하나를 제공해야 됩니다. 따라서 3건의 등기 신청 사건이라고 한다면 등기 신청 정보를 몇 건을 제공해야 됩니까? 3건.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거래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경우라고 한다면 여러 개의 등기 신청 사건일지라도 일괄해서 하나로 신청할 수가 있어요. 이를 일괄 신청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토지가 있고요. 이 토지의 소유자는 갑입니다. 그리고 그 토지 위에 건물도 있고 건물의 소유자도 갑입니다. 보통은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같은 사람이죠. 맞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갑이 이 건물을 을이 매입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매매계약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면 건물 소유자는 누굽니까? 을. 토지 소유자는 누굽니까? 네? 갑이죠.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달라지면 나중에는 이 건물은 철거돼야 됩니다. 철거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돼요. 맞습니까? 소유자가 다르니까. 그렇죠. 따라서 을이 바보가 아닌 이상 건물만 취득해야 되겠습니까? 토지도 같이 취득해야 되겠죠. 따라서 토지도 매매계약 체결할 테고 소유권 이전 등기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이때 건물과 토지는 같이 거래가 되는 게 일반적이죠. 맞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건물도 부동산이고 토지도 부동산이고 별개의 등기부가 있죠. 건물 등기부, 토지 등기부. 그러면 등기 신청 사건은 몇 건이에요? 2건입니다. 맞습니까? 별개의 등기부니까 등기 신청 사건은 2건이에요. 그런데 신청 정보를 2개를 제출해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건 보통 같이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같이 거래가 이루어지니까 이거는 2개의 등기 신청 사건이지만 하나로 봐서 1개의 등기 신청 정보로 일괄해서 신청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일괄 신청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일괄 신청은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원칙인데 관할이 동일하고, 두 번째 등기의 목적이 동일하고, 책에 다 있을 거예요. 세 번째, 등기 원인이 동일할 때. 이때 하나의 정보로 등기를 일괄해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따져보죠. 관할이 동일할까요? 다를까요? 그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이니까 관할 같겠죠. 같은 등기소가 담당하겠죠. 두 번째, 등기의 목적이 동일할까요? 이 등기의 목적은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죠. 이 등기의 목적도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자. 등기의 목적 같습니까? 같습니다. 그렇죠. 등기 원인 같습니까? 이 등기의 원인은 매매예요. 이 등기의 원인도 매매. 같습니까? 같죠. 따라서 여러 개의 등기 신청 사건이 2개의 등기 신청 사건이지만 신청 정보는 몇 건을 제출해야 된다고요? 하나. 맞습니까? 이게 원칙적인 일괄 신청입니다. 그런데 등기법이 개정이 되면서 예외적인 일괄 신청을 추가했습니다. 예외적인 일괄 신청은 관할이 동일하고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경우에도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경우는 3가지가 있어요. 이 3가지 경우에도 관할이 동일할 때는 일괄 신청합니다. 3가지 경우 뭐가 있느냐면 첫 번째, 공동저당.
두 번째 경매, 세 번째 공매. 요 세 가지 경우에도 관할이 동일하다면 일괄 신청이 가능해요. 이때 요게 출제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혹시 민법에서 공동저당 하셨습니까? 아직 안 하셨죠? 네, 안 하시는 게 정상이에요. 저당권 중에서 가장 어려운 건데 요거 공부하신 다음에 들어갈 겁니다. 요게 출제될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하나의 비담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수개의 부동산에 소유자가 다른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하는 것을 공동저당이라고 하는데 이때도 일괄 신청이 가능해요. 그러면 책을 보시면 일괄 신청 나와 있고요. 1번 나와 있고 2번 나와 있죠. 그렇죠. 2번이 바로 예외예요. 2번이 여기서 기억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건 출제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196쪽에 맨 꼭대기 예외 일괄 신청이 있습니까? 거기 동글뱅이 1번, 동글뱅이 2번이 있죠. 거기 동글뱅이 2번에서 니은, 아니 기억, 요게 출제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이게 공동저당이라는 뜻이에요.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할 때, 이건 설명은 민법에서 좀 공부를 하신 다음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별표만 쳐두시면 돼요. 별표. 그 다음에 거기 밑에 공매, 그 밑에 경매, 이건 나중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신청 정보의 내용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어디 갔지? 등기관의 역할은 뭐냐면 갑과 을이 제공한 등기 신청 정보를 첨부된 정보를 가지고 확인한 다음에 등기부에 옮겨 적는 역할이 등기관의 역할이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네. 맞죠? 그러면 여기에 신청 정보의 내용과 등기부에 기록되는 정보는 같은 내용이겠죠? 네. 맞습니까? 같은 내용이 될 겁니다. 이 신청 정보의 내용은 필요적 내용 정보라는 것도 있고요. 임의적 내용 정보라는 것도 있습니다. 또는 필요적 기록상, 임의적 기록상 이렇게도 불러요. 그럼 여기서 필요적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반드시 필자입니다. 그리고 요는 요구한다 할 때 그 요예요. 그러면 필요적 기록상, 필요적 내용 정보는 무슨 뜻입니까? 신청 정보에 반드시 기록되기를 내용으로서 요구되는 거. 신청 정보에 반드시 기록하는 내용들. 이를 필요적 기록사항이라고 불러요. 또는 임의적 기록사항이라는 것도 있는데 임은 맡길 임자라고 했죠. 의는 뜻의 자예요. 그럼 무슨 뜻이겠습니까? 신청 정보에 기록할지 말지를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둘지 말지를 당사자의 뜻에 맡겨놓은 내용들. 당사자의 뜻에 맡겨놓은 기록사항들. 이게 임의적 내용 정보, 임의적 기록사항이라고 부릅니다. 요 용어 차이 느끼십니까? 반드시 이거는 당사자의 뜻에 맡겨놓은. 그러면 왜 여기에 필요적 기록사항이 있고 임의적 기록사항이 있겠습니까? 여기에 필요적 기록사항이 있고 임의적 기록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반드시 기록해야 될 내용은 여기도 반드시 기록돼야 됩니다. 여기 기록해도 그만, 기록하지 않아도 그만인 것은 여기도 기록해도 그만, 기록하지 않아도 그만이에요.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 책을 보시면 신청 정보의 내용 중에서 일반적 기록사항들이 있죠. 이거는 등기부에도 일반적으로 기록하는 내용이니까 신청 정보에도 일반적으로 기록해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겠죠. 그냥 쭉 읽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 특산 기록사항이 있는데 거기 보시면 필요적 정보 내용, 임의적 정보 내용 또는 필요적 내용 정보, 임의적 내용 정보라고도 부르는데 이게 출제될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이것이 각종 권리, 거기 보시면 맨 앞에 소유권 보조 등기, 환매 등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지권, 임차권이라는 권리들이 나오죠. 이 권리에 관한 등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하나를 꼽으라면 필요적 내용 정보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따로 암기를 안 하셔도 민법 지식이 올라가시면 저절로 이해되시는 부분이에요.
저절로 암기되시는 부분입니다. 민법 지식이 쌓여지면서 저절로 암기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임의적 정보 내용 있죠. 이것도 출제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왼쪽 것은 민법 지식이 올라가면서 저절로 암기가 되실 거고요. 오른쪽은 따로 암기하셔야 돼요. 오른쪽들은. 네. 왜 한숨을 쉬셔요? 암기량을 줄이기 위해서, 암기의 고통을 좀 줄여드리기 위해서 임의적 기록상의 특징을 좀 확인할 겁니다. 임의적 기록사항들. 첫 번째, 등기부에 기록해도 그만, 기록하지 않아도 그만이지만 당사자 갑과 을이 기록하기로 특약을 맺었다면 기록해야 되겠습니까? 네? 기록해도 그만, 기록하지 않아도 그만이지만 당사자 갑과 을이 기록하기로 약정을 맺었다면 기록해야 되겠죠. 당사자 갑과 을이 합의를 했다면 기록해야 되겠죠. 계약을 맺었다면 기록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렇다면 신청정보에도 기록이 돼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약정이라는 문구가 있다든지 계약이라는 문구가 있다든지 합의라는 문구가 있다든지 또는 특약이라는 문구가 있다면 이는 임의적 기록상입니다. 기록해도 그만, 기록하지 않아도 그만인데 당사자가 기록하기로 특약을 맺었다면, 합의를 했다면, 계약을 체결했다면, 약정했다면 기록해야 될 겁니다. 이를 임의적 기록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거기 쭉 보시면 전부 다 약정, 특약 이란 문구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약상, 약정상 다 의미는 같은 거예요. 다 계약이란 뜻입니다. 민법에서 하실 거예요. 다 계약이란 뜻인데요. 그러면 이때 당사자가 합의를 통해서 기록할 수 있는 내용들은 그 수가 제한될까요? 엄청 많을까요? 엄청 많겠죠. 합의한 바에 따라서 결정이 될 테니까. 맞습니까? 그럼 합의했다고 해서 다 등기부에 기록해야 된다고 한다면 공시 기능에 혼란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우리 등기법에서는 제한을 두겠죠.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따라서 우리 등기법에 근거 규정이 있을 때만 등기부에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등기부에 기록할 수 있으니까 신청정보에도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요? 근거 규정이 있을 때만. 근거 규정이 있을 때는 약정사항을 등기부에 기록할 수가 있는데 이는 동일성을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부기등기합니다. 언제나 부기등기합니다. 동일성을 표현해야 되니까. 부기등기 언제 한다고 했죠? 순위를 유지하고자 할 때, 동일성을 표현하고자 할 때 주등기에 붙여서 기록하는 게 부기등기라고 했죠. 언제나 부기등기입니다. 두 번째, 기간의 의미가 있는 것은 다 임의적 기록사항입니다. 뭐가 있을까요? 올해 출제가 된 존속기간, 올해 출제가 됐죠. 존속기간, 시기, 종기, 변제기 이런 건 전부 다 임의적 기록사항입니다. 거기 쭉 보시면 아실 거예요. 다 기간의 의미가 있는 게 있습니다. 세 번째, 돈의 의미가 있는 것도 원칙은 임의적 기록사항입니다. 돈의 의미가 있는 것. 뭐가 있을까요? 이자, 지료, 보증금, 위약금, 손해배상금 이런 건 다 임의적 기록사항입니다. 돈의 의미가 있는 건 원칙적으로 임의적 기록사항이에요. 기록해도 그만, 기록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돈은. 예외 필요적 기록사항이 몇 가지 암기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전세권 등기에 있어서 전세금. 두 번째, 임차권 등기에 있어서 차임. 세 번째, 환매 등기에 있어서 환매대금. 이런 것들은 등기부에 반드시 기록을 해야 되는데요. 이것도 민법 지식이 있으면 당연히 이해가 되시는 겁니다. 여기 전세권에서 요 세는 뭐라고 했죠? 돈이라고 했죠. 돈의 의미가 있다고 했죠. 요 세가 의미하는 바는 전세금이에요. 전세권이란 말 자체에 전세금이 들어가 있죠. 따라서 이건 전세권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전적으로 세 들어 살 수 있는 권리가 전세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 들어 산다는 얘기가 전세금 내고 세 들어 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세금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임차권은 무슨 뜻입니까? 돈을 내고 빌릴 수 있는 권리. 이걸 임차권이라고 해요. 요거 자체가 차임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임차권 안에 차임이 들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반드시 기록해야 되겠죠. 환매는 다시 매매 계약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당연히 매매대금이 있겠죠. 그래서 환매대금. 이게 필요적 기록사항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거 민법 지식이 있으면 당연히 그러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요거 외우는 게 그 밑에 외우는 것보다 좀 나을 겁니다. 왜냐면 여기 있는 것만 임의적 기록사항이 아니에요. 더 많아요. 그래서 요걸 외워두시면 암기량을 대폭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올해도 출제가 됐고요. 네. 왜 혼자 떠드는 느낌이죠? 어, 198쪽에 등기필 정보라는 게 나오는데 등기필 정보는 좀 어려워요. 이건 나중에 보실 겁니다. 아주 어려워서 등기필 정보는 나중에 보실 거고요.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있습니까? 이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는 첨부 정보의 일종인데요. 시간이 다 됐네. 조금만 보겠습니다. 한 5분만 더 보겠습니다.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매매 계약 안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물건 행위. 등기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소유권이 변동이 될 거예요. 등기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1번) 소유권 보전 갑에서 2번 소유권 이전. 요 매매를 뭐라고 부르냐면 등기의 원인이라고 불러요. 등기의 원인. 이 등기 원인도 여기에 기록을 합니다. 매매. 그리고 을 이렇게 기록이 될 겁니다. 그러면 갑과 을 사이에 매매가 있다는 것이 신청정보에 기록되겠죠. 맞습니까? 등기부에 기록해야 되니까. 그러면 등기관이 신청정보에 있는 매매를 보고서 등기부의 매매로 기록하기 위해서는 갑과 을 사이에 진짜 매매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그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갑과 을은 등기원인 증명정보를 등기소에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등기원인 증명정보 뭐가 되겠습니까? 매매계약서. 매매계약서를 등기소에 첨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계약서를 통해서 신청정보에 있는 매매를 확인할 테고 그리고 등기부에 옮겨 적을 겁니다. 맞습니까? 이때 요 매매계약서가 바로 등기원인 증명정보 또는 등기원인 증서라고 부릅니다. 되셨을까요? 네. 이 정도만 보죠. 더 해야 되나? 다수결에 따르죠.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한 5분만. 네, 저는 제 말을 잘 안 지켜요. 네, 제가 말하는 걸 잘 안 지키기 때문에 다수결에 따른다는 거 안 지킬 거예요. 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조금만. 아이고, 지우면 안 되는데. 그럼 여기 매매 계약서는 보통 뭐라고 했습니까? 등기원인 증명정보 또는 등기원인 증서라고도 부릅니다. 등기원인 증서라고도 불러요. 그 대표 주자는 뭐라고요? 계약서예요. 계약서. 그런데 일정한 경우 이 등기원인 증서인 계약서에 거민을 찍습니다. 좌측, 우측 상단부에 사각형으로 된 거민이라고 쓰여진 직인을 찍습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거민계약서라고 불러요. 거민계약서. 그런데 일정한 경우에 갑과 을은 등기를 신청할 때 거민계약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돼요. 일정한 경우. 이 거민계약서를 첨부하는 경우 요건, 그걸 좀 오늘 외우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등기 원인이 계약일 것. 그렇다면 등기 원인이 계약이 아니라고 한다면 거민계약서 첨부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할 겁니다. 계약이 아닌 거 뭐 있을까요? 단독행위.
합동행위, 법률 규정인 상속, 공인증서, 판결, 경매 이런 건 전부 다 계약이 아니죠. 그러면 그때는 검인계약서 등기소에 제공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할 겁니다. 계약일 때만 제공합니다. 두 번째, 등기의 목적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목적으로 할 때만 검인계약서 등기소에 첨부합니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를 신청할 때 검인계약서 첨부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지상권 등기 신청할 때 첨부할까요? 안 합니다. 전세권 등기할 때도 첨부하지 않을 겁니다. 세 번째, 부동산에 관한 등기에서만 검인계약서 첨부합니다. 따라서 선박 등기, 임목 등기, 공장, 재단, 저당 등기 이떠한 등기들은 검인계약서 등기소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실제 관계와 부합하는 등기가 등기부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검인계약서를 등기소에 제공하는 겁니다. 실제 관계와 부합하는 등기를 위해서. 그렇다면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할 때는 검인계약서 등기소에 제공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할 겁니다. 왜? 관공서가 거짓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는 없다고 했죠. 이미 실체 관계와 부합되기 때문에 관공서의 촉탁 등기는 검인계약서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검인계약서 제공하는 경우 요거 외워두셔야 돼요. 이걸 안 외우시면 한 20개를 따로 외우셔야 됩니다. 암기량을 대폭 줄여주기 때문에 좀 외워두셔야 돼요. 다시요. 등기 원인이 뭐일 때? 계약일 때. 등기의 목적이 뭐일 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목적으로 할 때. 부동산에 관해서 실체 관계와 부합하는 등기를 위해서 등기 신청 시 뭐를 첨부한다고요? 검인계약서. 암기량을 대폭 줄이니까 꼭 외워두셔야 돼요. 안 외우시면 엄청나게 많은 양을 외우셔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죠. 다음 시간에 여쭤보겠습니다. 외우셨는지. 네. 그래서 오늘 보신 것은 201쪽에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경우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걸 안 외우시면 203쪽을 보시죠. 203쪽에 거기 표가 나와 있죠. 이걸 외우셔야 돼요. 저걸 안 외우시면. 뭐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겠죠. 네. 저 같으면 이거 외울 것 같아요. 4개 외우는 게 낫지. 그 많은 걸 외울 바에는. 그렇죠. 그래서 저걸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토요일이니까 집에 빨리 들어가셔서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겠죠. 언제까지? 내일까지. 사실은 법 공부하는 분들은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쉬셔야 돼요. 일주일에 하루를 안 쉬시면 몸에 이상이 옵니다. 그래서 가장 쉬기 좋은 날이 토요일과 일요일이겠죠. 그래서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은 좀 쉬는 것도 괜찮으셔요. 네, 1년 동안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루 정도는 쉬는 게 필요한 겁니다.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